아동기 행동장애 제3장 발달 과정의 영향 요인과 위험 요인. 발달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선천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들 영향 요인은 발달의 환경과 맥락을 제공한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발달 환경은 정상적인 발달 여건을 제공할 수도 있고 다소 불리한 발달 여건 또는 매우 유리한 발달 여건을 제공할 수도 있다. 발달 환경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발달 영역별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건이 있을 수 있다. 불리한 조건이 많을수록 발달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크고 유리한 조건이 많을수록 발달은 더 희망적이다. 이 장의 목적은 청소년의 행동 및 심리적 안녕에 위험이 되는 요인을 중심으로 발달의 생물학적, 환경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장에서 우리는 신경계와 뇌, 유전학, 학습과 인지, 그리고 발달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각 영역이 발달에 어떻게 기여하며 행동장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기본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다. 발달의 위험 요인에 대한 이 장의 일반적인 입장은 장 앞머리에서 소개한 글을 쓴 호로위츠와 유사하다. 발달의 기저에는 아동 및 청소년과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 및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요소들은 생물학적 기능, 학습 및 사고 능력, 행동 경향성, 지식과 기술 등을 포함하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은 그 특성이나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과 행동의 습득은 거의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며 그 종류도 별반 다르지 않은 환경 경험을 필요로 한다. 사실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정상 범주에 포함되는 행동과 능력을 획득한다. 일부 아동은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보통 수준 이상의 환경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환경이 보통 수준에 못 미쳐서 아동과 청소년들을 발달상의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수도 있다. 희망 가능성과 위험 가능성은 수정과 동시에 시작되며 이제부터 그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뇌와 신경계, 기본 구조와 기능. 신경계는 수정 직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신경판이라고 부르는 일군의 세포들이 두꺼워지면서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서 신경관을 형성한다. 신경계도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화학 물질의 신호에 따른 세포의 증식과 분화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형성된다. 출생 시 뇌는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5세가 되면 성인 뇌의 무게에 근접하게 된다. 뇌 세포는 계속 자라면서 다른 뇌 세포와의 기능적인 연결을 증가시킨다. 신경계의 각 영역들은 각기 다른 성장 급등을 보이며 어떤 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더 빨리 발달하기도 하는데 그 패턴은 기능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반사를 통제하는 신경은 출생 시부터 잘 발달되어 있지만 수의적 운동을 통제하는 영역은 생후 첫 1년과 그 이후에 크게 발달한다. 1. 구조. 뇌와 척수를 합해서 중추신경계라고 한다. 중추신경계 밖에 있으면서 중추신경계로 신호를 전달하거나 중추신경계로부터 신호를 전달받는 신경은 말초신경계이며 두 개의 하위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체성신경계로서 감각기관과 근육이 여기에 해당하며 감각 및 수의적 운동을 관장한다. 다른 하나는 자율신경계로서 각성과 정서의 조절을 돕는다. 이 불수의 신경계는 다시 두 개의 가지로 나뉘는데 각성을 증가시키고 신체의 운동 반응을 준비시키는 교감신경계와 각성을 감소시키고 신체 자원을 보존하고자 하는 부교감신경계가 그것이다. 신경계는 그 내부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혈류의 호르몬을 방출시키는 내분비선의 집합체인 내분비계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척수 위에 얹혀있는 주름진 덩어리처럼 보이는 뇌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뇌, 뇌교, 연수로 이루어진 후뇌는 수면, 호흡, 심장 박동, 신체 운동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중뇌로 부르는 작은 영역에는 상위에 있는 뇌 영역과 후뇌를 연결해주는 신경 섬유가 포함되어 있다. 후뇌에 있는 그물 모양의 신경회로인 망상활성계는 중뇌까지 이어져 있으며 각성과 수면 같은 의식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중뇌와 후뇌를 합쳐서 간뇌라고 부르기도 한다. 뇌의 세 번째 구조인 전뇌는 두 개의 대뇌 반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표면 부분을 일컬어 피질이라고 한다. 두 반구는 뇌량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 네 개의 옆 혹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뇌반구는 여러 가지 활동에 관여하는데 감각 처리, 운동 통제, 그 밖에 정보 처리와 학습, 기억 등을 포함하는 고등 정신 기능 등이 그 예이다. 대뇌반구의 아래쪽, 안쪽 깊은 곳에는 시상과 시상 하부가 있다. 이들은 피지라 영역에 속한다. 시상은 대뇌반구와 중추신경계 내 다른 영역들의 정보를 연결하고 처리한다. 시상하부는 배고픔, 목마름, 성행동 같은 기본 욕구를 조절한다. 여러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변연계는 해마, 편도체, 대뇌피질의 일부, 시상, 시상하부 등을 포함하는데 자율신경계와 내분비선의 조절을 통해 기억과 정서 및 생물학적 욕구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신경 전달. 뇌에는 수십억 개의 저지세포와 교세포, 뉴런 등이 있어서 신경계 안에서 신경 충동을 전달하며 다른 신체 영역으로 신호를 보내고 또 신호를 받는다. 뉴런의 크기와 모양, 관련 화학물질은 서로 다르지만 기본 구성은 수상돌기, 세포체, 그리고 축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뉴런들 간의 의사소통은 신경세포들 사이의 작은 틈에 해당하는 시냅스에서 이루어진다. 신경 충동이 신호를 보내는 뉴런의 축색 끝에 도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 불리는 화학물질이 방출된다. 이 화학물질은 시냅스 틈을 건너 신호를 받는 뉴런의 수상돌기에 있는 수용기와 결합한다. 신호를 받는 뉴런은 새로운 전기 충동을 다시 일으킨다.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을 살펴보면 도파민, 세로토닌, 노어에피네프린 등이 있으며 이들의 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뉴런들 간의 의사소통의 복잡성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뉴런들은 수천 개의 다른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수용기에 반응하는 많은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 뉴런을 흥분시킬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다. 즉, 충동의 발화 가능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뉴런들 간의 의사소통은 전혀 무질서하지 않다. 특정 영역의 뉴런들끼리 함께 일하기도 하고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영역의 뉴런들과 회로 연결을 통해 함께 일하기도 한다. 3. 뇌와 경험. 신경계의 발달은 생물학적 프로그램과 경험의 상호작용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물체로 가득 찬 풍요로운 환경을 탐색할 기회를 누린 동물은 단순한 환경에서 자란 동물에 비해 더 많은 뉴런과 시냅스를 발달시켰다는 연구가 있다. 경험은 또한 연결이 중복되어 있거나 빈약하게 연결된 뉴런들을 제거함으로써 초기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뇌의 변화는 특정 감각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이나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능력 등과 연결된다. 이러한 발견들은 생물학적 요인이 뇌 발달 프로그램을 결정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단순한 견해에 반대한다. 그보다는 생물학적 요인과 뇌 발달, 행동이 상호작용하여 뇌 발달에 다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뇌의 고등 처리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뇌 세포가 성인에게도 만들어질 수 있으며 스트레스, 질병, 약물 남용 등에 의해 뉴런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뇌과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2. 신경계와 행동장애의 위험 요인. 신경계의 기능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 기질적 요인의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 이상 발달이나 이상 기능은 신경계의 발달을 이끄는 유전자 과정의 이상에서 비롯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능 이상은 출생 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임신 중에 일어난 일이나 출산 무렵 혹은 그 후의 발달 기간에 일어난 일이 기능 이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1. 태아기의 영향. 태아는 모체로 들어온 모든 위험 물질 혹은 기형 유발 물질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매우 다양한 물질들이 신경계의 발달을 위협할 수 있으며 태아 사망, 질병, 기형 또는 기능 행동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탈리도마이드, 알코올, 담배, 코카인, 헤로인, 메타돈 같은 약물이 태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엄청난 양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생각상자 태아 알코올 증후군. 태아 알코올 증후군은 기형 유발 물질을 피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의 좋은 예이다. 산모가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남용했을 때 발달 중인 태아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확실히 밝혀지기 이전에도 여러 해 동안 위험 가능성이 고려되어 왔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이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기술하고 있다. 태아기 때 알코올에 노출되었던 아동은 뇌 발달의 이상을 나타내며 다양한 장애를 보일 확률이 평균보다 높다.
이들의 증상은 태아알코올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알코올과 관련이 있는 신경발달 장애 및 알코올과 관련이 있는 선천적 결함이라는 용어가 제한되기도 하였다. 태아알코올 증후군 아동은 가벼운 얼굴 기형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윗 입술이 납작하고 얼굴 가운데 부분이 납작한 경향이 있다. 성장이 지체되고 태아기 체중이 미달되거나 출생 후 체중 증가도 느리게 이루어진다. 머리 크기가 작고 섬세한 운동 기술의 손상과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 같은 신경학적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 심장, 신장, 눈, 귀, 기타 신체 기관의 선천적인 결함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지적 능력의 저하나 기억, 추상적 사고, 이해 및 일반화 같은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손상도 발견된다. 과잉 행동성, 충동성, 반항 행동, 거짓말이나 절도 같은 품행 문제 등이 빈발한다는 보고도 있다. 모든 FAS, 태아알코올 증후군 아동이 이러한 문제를 모두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광범위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인기에 도달할 때까지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 태아알코올 증후군은 미국의 출생 인구 10,000명당 5.2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종 결과는 어머니의 나이와 건강 상태, 태아의 취약성, 알코올 노출 정도 같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진다. 알코올 섭취량이 크면 태아기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한두 잔의 음주는 영아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정도의 영향만 미치는 것 같다. 여기서 한 잔은 증류 알코올 1.5온스에 해당하며 와인의 경우는 5온스, 맥주의 경우는 12온스에 해당한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태아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알코올을 섭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납수은, 폴리어마, 비페닐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나 방사선의 악영향 가능성도 잘 알려져 있다. 산모의 질병 역시 태아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신생아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저체중 또는 임신 기간에 비해 저체중인 경우도 아동을 발달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태아기의 위험 요인에 대한 결론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한 인과관계 추론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윤리적인 이유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즉 임신한 여성을 위험할 수도 있는 조건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물 연구에 의존하거나 통제되지 않은 자연 상황에서 인간의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동물 연구의 결과는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특정 기형 유발 물질의 영향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는 어느 한 가지 기형 유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이 또 다른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요인들이 태아기와 그 이후의 아동 발달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그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기가 어렵다. 2. 주상기 및 그 이후의 영향. 신경계의 손상은 출산 도중이나 출생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출생 시에는 산모에게 주어진 과도한 약물이나 비정상적인 분만, 산소 결핍증 등이 신생아에게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아동에게서 주산기의 문제 발생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증거가 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주산기의 문제와 사회경제적 지위 변이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아의 후속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출생 이후의 손상은 사고, 질병, 영양결핍, 우연한 독극물 노출 등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아동이 지극히 소량의 납에 노출되는 경우가 우연한 독극물 노출에 해당하는데 이때도 역시 주의와 인지발달 과정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인 손상이 언제 일어났는지와 관계없이 뇌 손상 부위와 정도가 나중에 나타날 문제의 성질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생물학적 손상과 기능 손상 간의 관계를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손상과 정신병리 간의 연결이 때로는 불분명하기도 하고 기초적인 또는 임상적인 뇌 연구가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도 생긴다. 아동 문제 관련 전문가들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뇌 손상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어느 정도나 치유될 수 있는가이다. 논쟁이 되는 문제는 미성숙한 중추신경계가 성인에 비해 고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손상 후에도 회복 가능성이 더 큰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뇌 손상 시점은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다.
뇌 손상의 면적, 위치, 손상의 후속 효과, 손상의 심각성 정도, 감염 같은 2차 증상, 환경 자극의 종류와 정도 등이 모두 영향 요인이 된다. 유연성을 너무 강조하면 발달을 위한 노력의 상실이나 아직 발달하지 않은 기능을 장려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동과 부모, 교사가 모두 유연성을 기대했으나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될 것이다. 아동의 뇌가 매우 큰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은 매우 부적절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에 손상을 확인하고 회복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다면 이는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치료 방법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